네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니? 이 두 가지 질문에 긍정적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의 기쁨을 갖지 못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기쁨을 주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나를 기뻐하고 내가 나를 환대해야 된대요. 그럼 부부관계로 이제 살다 보면 내 배우자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감정을 좀 표현해야지, 대화를 해야지 이 사람이 싫은 것도 알고 뭐 이 사람이 눈치도 봐가면서 할 텐데 나중에 가야 터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 참 이 부부가 살아가면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속도가 잘 맞는 부부, 곧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감정을 느낄 때나 속도가 유사한 부부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오래된 부부들은 이렇게 속도를 맞춰가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 속도가 맞는 부부들은 거의 없어요. 한 사람이 성격이 급하면 한 사람이 굉장히 굼뜨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차분하면 어떤 사람은 뭐 정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렇게 가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서로에게 굉장히 불편한 지점이에요. 불편한 지점이어서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감정이 있으면 4박 5일 후에 얘기해요. 그러면 상대편은 답답해요. 상대편은 아니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이걸 나쁜 말로 하자면 꽁 하고 있는 거고요. 좋은 말로 하자면 충분히 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중한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 머릿속에 떠오르기 전에 혀부터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생각 좀 경솔한 부분도 있겠지만 성격이 급한 거예요. 이렇게 성격이 급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당겨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부부는 살다 보잖아요. 닮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더 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더. 그래서 닮아가는 부부는 행복한 부부예요. 이해가 되는 부부니까 서로 납득이 되고 이제 끝으로 가는 부부들은 정말 끝에 가서 서로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를 이제 얻게 되는 부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말의 속도도 안 맞고 감정의 속도도 잘 맞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늦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라는 걸 하는 거예요. 대화는 뭐 하는 과정이냐면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적어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느린 사람이에요. 또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가장 대표적으로 경상도 남자들 말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 없지 않아요. 말 많아요. 아, 그죠? 근데 이렇게 말 많은 남자도 또 조용한 여인을 또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뭐 상징적으로 경상도 남자가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말이 없는 사람하고 사는 건 정말 속 터지는 일이에요. 근데 말만 없으면 괜찮은데 이제 위에서 내려 꽂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를 하는데 내 밑으로 다 꿇어. 이러면 이제 그게 참 어려운 과정인데 일단 우리가 이걸 좀 쪼개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말이 너무 없어요. 심지어는 출장을 3년 반 갔다 오는데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가서 전화하거나 문자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말이 없는 경우는 참 흥미롭게 배우자가 말이 많아져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치, 여백을 채워야 돼. 네. 아니면 답답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빨라져서 대부분 이 말이 빠른 사람이 규칙을 먼저 막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는데 이 규칙이 말이 빨라진 사람은 규칙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이 적은 사람들은 규칙이 많아지면 일단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규칙을 무효화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말이 적은 사람이 그냥 규칙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말이 적은 사람들은 행동도 좀 느려요. 그리고 말이 적은 경우 물론 내 배우자가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한쪽 배우자가 말이 적다 그러면 규칙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최소화해서 이 사람이 이 규칙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싶을 때 이 사람은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동의한 이 규칙에 대해서만 먼저 예를 들어서 규칙을 우리가 2개를 정해서 담배는 베란다 가서 핍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는 당신이 버립니다. 이 2가지를 한다 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에 말도 적지만 이것도 굉장히 느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느리고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거 이건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규칙은 1가지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생을 길게 보셔야 돼요. 인생을 길게 보잖아요. 정말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한 여인이 말이 없는 남자를 만나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여인이 나중에 말이 줄어들고 이 남편이 말이 늘어나요. 이게 이렇게 뭐랄까 맞춰진다고 그래야 될 거예요. 전반적으로 평균값이 그렇게 서로 비슷한 지점을 향해 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괜찮은 부부예요. 약간 속은 터지지만 그래서 분명한 건 말이 느리고 또 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규칙을 많이 갖지 말고 하나 두 개 정도로 하되 이 규칙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규칙을 지키고 이 규칙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얘기를 할 가능성도 조금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이 적은 사람들을 말 많은 걸 또 싫어한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말이 없다는 걸 알고 또 말 주변도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새처럼 말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을, 이런 배우자를 또 선호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우리는 어쩌면 이걸 임하고 짝이라고 불러요. 내가 갖지 못한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끌리는 바로 그 이유. 부부가 닮아간다는 얘기를 주셔서 이런 성격이 이런 것도 닮아간 게 있지만 우리가 사진을 찍어도 부부들은 좀 닮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있잖아요. 왜 그렇게 느낄까요?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네. 원래 닮은 사람에게 쉽게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하나도 안 닮았어요. 정말 눈, 코, 입이 그렇게 안 닮은 부부도 드물다 싶을 정도로 전혀 안 닮았는데 대신에 저희는 뭐가 닮았냐면 관심사가 닮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외형이 닮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사랑에 빠진다는 건 아주 심리학 분야 또 과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심지어 EBS에서도 실험을 했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나라는 사람의 얼굴을 쫙 10명이 사진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의 눈, 코, 입, 나의 눈, 코, 입을 따가지고 나의 또 다른 이성, 곧 제가 여성이면 남성의 형태를 갖춘 사람에게 내 눈, 코, 입을 붙여놓고 다른 여러 사람 가운데 딱 끼워놨어요. 20명을 실험했는데 20명 다 자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이상형이라고. 진짜 재밌죠. 그렇게 빠지는 이유는 가장 간단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히아신스, 익숙하구나. 그렇죠. 나르시시즘 얘기할 때 결국은 자기에게 사랑을 빠지는 걸 우리가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잖아요. 결국 그렇게 우리는 수선화가 피어난 그 꽃, 그렇게 내가 연못 속에 비친 내 모습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연못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나랑 닮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사람이 얼굴만 닮았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 사람하고 닮은 얼굴을 가지고 쉽게 사랑에 빠졌는데 봤더니 비슷한 부분이 몇 개가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매칭이 아주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대신에 이를테면 이 사람이 나랑 전혀 닮지 않았어. 닮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형의 것이 닮을 수 있다는 거죠. 취향이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강한 존경심이 있어도 살아요. 이를테면 저 결혼을 했잖아요. 네. 결혼했는데 제 배우자는 제가 참 사랑하기도 하지만 저는 참 존경하거든요. 저희 배우자가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어려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존경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부부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사랑했던 부분은 줄어들 수 있지만 존경스러운 부분은 거의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서로 얼굴이 닮았다면 우린 사랑에 빠질 가능성, 더 빨리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인품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특정한 부분에 대한 사랑에 빠졌다면 이건 또 훨씬 더 외모만큼이나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존경하시나요? 전 지금도 제가 좋아해요. 이 남자가 제가 좋아하는 만큼 좋아해야 될 텐데 제가 맨날 물어봐요. 자기는 날 사랑해? 난 자기 없이 못 살아. 자기는 내 인생의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혀가 사랑이야. 방송용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결혼 생활에 위기가 왔을 때 교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자고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인생에도 점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점수는 맨날 남이 매기잖아요. 네. 남이 매기는데 남이 매기는 점수는 이상해요. 들쭉날쭉해요. 그렇지. 그런데 친구들이 매기는 점수는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평균값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에도 많은 분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됩니까? 나쁜 친구 어떻게 손절합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전 그때마다 한결같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인지 혹은 나쁜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세월 속에 함께 이 사람은 평가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순간은 정말 최악인 순간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을 끊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순간 또 다른 순간은 이 사람이 정말 좋았던
시점이 있고 맞아요. 이 사람의 장점이 있고 맞아요. 이 사람의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근데 평균값을 봤더니 나쁘지 않아. 그럼 이 사람하고는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계세요.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탁하게 점수를 주는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아있으면 1점이니까 1점부터 해서 100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김 작가님은 몇 점을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에 전 90점 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애가 강한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자존감도 강한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너는 열심히 사는 애야. 너는 이런 점을 참 잘해. 너의 장점은 뭐야?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또 나를 예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기성과 이기주의는 다른 거거든요. 다르죠. 이기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런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기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 다 끝장나고 다 죽어도 돼. 나만 살면 돼. 이걸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할 텐데 나를 사랑하는 과정에 타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나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힘은 이거는 자기를 넘어서 높은 자존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 점수를 50점 미만으로 주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대학에서 A, B, C, D, E, F까지를 줘요. 네. 그죠? 그런데 50점 미만이 F예요. 50점 아래로는 F란 말이에요. 그건 정말 이제 학점을 다시 따야 돼요. 그렇죠. 인생으로 보자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못난이라고 얘기하거나 그냥 인생에서 여러 나서야 될 장면에 철회를 하거나 자존감이 나는 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울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점수만 보지 마라. 친구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친구들에게 야, 네가 나에게 1점에서부터 100점까지 준다면 넌 몇 점 줄래? 그러면 친구들이 야 내가 볼 때 너는 못해도 야 70점은 줘. 내가 못해봐도 너는 못해도 80점은 줘. 야, 내가 볼 때 너는 이런 부분은 90점 넘어. 이렇게 친구들이 말해요. 그 친구들이 말하는 예를 들어서 5명만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이 5명이 낸 전체의 평균값이 있어요. 5명을 찾는 게 어렵죠. 네. 근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가족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 평균값을 보세요. 내가 매긴 점수보다 훨씬 높아요. 사람은 스스로에게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비교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열패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열등하고 나는 좀 한심하다. 저는 이런 감정들을 모아서 등신감이라고 부르는데 스스로가 바보 같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등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에게 50점 미만을 줘요.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할 건 너 혼자만의 점수 속에 몰입되지 말 것. 이거는 매몰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자기의 열패감에 매몰되는 과정인데 그땐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 그리고 나에게는 꼭 우리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 친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SNS 친구들도 있어요. 나랑 함께 여러 방식으로 소통했던 그 친구들에게도 물어보세요. 기꺼이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점수의 그 평균값이 너의 사회적 값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한 번만 질문 드리면 친구들한테 물었을 때 뭘 가지고 기준 삼으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건 네가 판단해. 그건 네가 판단해. 그냥 종합적으로 어쨌든 너가 생각했을 때 그렇죠. 악당이 아닌 이상에는 그리고 농담이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지하게 물어보면 진지로 답합니다. 그렇죠. 야, 넌 빵점이야 자식아. 이거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빵점이 아니라 너는 내 친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E 점수가 있어요. F 위로 E가 있는데 E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출석 미달이에요. 출석 미달.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출석 미달이기 때문에 이건 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인생이 기니까 우리에겐 늘 기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D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D는 조금 좀 잘 못 산 게 사실이에요. 조금 더 노력해야 돼요. 조금 더 애써야 돼요. 조금 더 부지런 떨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가지는 역량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C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C는 말입니다. Not bad예요. 나쁘지 않아. C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한 70점에서 79점 사이. 이게 이제 C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아니 70 몇 점 맞는다고 해서 이게 과락이 되거나 인생에서 아웃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보다 막 잘하진 못했지만 not bad, 나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스스로 그 점수를 너무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B가 뭐냐면 good이에요.
잘했어. 야, 이만하면 잘한 거지. 그렇죠. 이게 B예요. A가 very good. 베리 굿 정도가 엑설런트죠. Excellent. 엑설런트예요. 아우, 훌륭해. 잘했어. 근데 우리가 요새 대학에서는 A 학점을 받기 위해서 3번 듣고 4번 듣고 5번 듣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완벽을 추구하는 이 사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완벽을 추구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딜 가서 완벽해요? 김 작가님이랑 제가 있지만 여기 중에 완벽하게 생긴 얼굴이 있어요. 완벽한 키가 있어요. 완벽한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족이나 때로는 이런 작은 결핍들이 어쩌면 우리가 나아갈 바를 더 열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하다 싶을 때에는 다행인 건 뭐냐면 다른 애들도 부족해서 정말 땡큐 아니에요. 나 혼자 부족하면 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외부에서 나타나고 보여진 것들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 이런 세대라 일테면 우리가 SNS 같은 거 보세요. 다른 사람들 다 이뻐 보이죠? 싹 다 필터예요. 그리고 뭐 엄청 좋은 거 가지고 있죠? 다 짭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막 즐겁게 보내는 거 같죠? 어쩌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물론 그런 사람이 드물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냥 파티맨이에요. 파티거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일상은 별 볼 일 없고요. 평범하죠. 평범하고 별일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냥 별일 없다가 어쩌다 한번 딱 피크 한번 딱 찍는 거예요. 오늘 별 되게 반짝이는데? 오늘 내 친구가 나한테 야, 너 오늘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면 행복한 거고요. 남편이 저에게 오선 씨 오늘 예쁜데? 이렇게 말하면 그날 아주 따봉인 거죠. 그리고 뭐 애들이 별로 속 안 새기고 안 아프고 부모님 병원에 안 계시고 그냥 이것만으로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에게 너무 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내 자신이 나를 환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집트 신화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신 앞에 선대요. 그러면 신이 이 사람에게 2가지 질문을 한대요. 근데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둘 다 좋은 답을 해야 이 사람은 좋은 데로 가고 둘 다 좋은 답을 못하면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 2가지 질문이 뭐냐면 하나는 네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니? 이 2가지 질문에 긍정적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의 기쁨을 갖지 못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기쁨을 주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헬리나 웨인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집의 주인은 나래요. 내 집의 주인은 나라서 내가 나를 기뻐하고 내가 나를 환대해야 된대요. 못난이라도 좀 부족해도 못생겼어도 뭐 가진 거 없어도 그래도 어떻게 네가 그래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니? 네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해 본 적이 있잖아. 네가 이런 부분은 또 뭐 나쁘진 않잖아.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곱게 봐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나를 곱게 안 봐주면 누가 나를 곱게 봐줘요. 저는 제가 약간 좀 자뻑인 데가 있어요. 누가 저보고 뭐 예쁘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래도 어떻게 내가 생각해도 난 이 정도면 인물 괜찮다. 저희 남편에게도 하루에 3번씩 예쁘다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물론 진짜 예쁜 애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예쁜 얘기를 그냥 옆구리 찔러서라도 받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예쁘다 말해주면 제가 강제적으로라도 쟤한테 일종의 영혼의 심폐소생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럼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약간 뻔뻔해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막 물어봐요. 이 정도면 인물 괜찮잖아.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저는 뭐 장점이 많습니다. 극강의 긍정성 이런 거 있거든요. 내가 날씬하지 않아도 내가 얼굴이 작지 않아도 내가 머리가 막 좋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내 역할을 하고 내가 내 앞에 주어진 것을 향해서 또 최선을 다해가고 또 그래도 짬 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배려하려고 하고 저는 이 정도 삶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리고 자존감 낮거나 이런 분들 보잖아요. 다 양보해요. 그래가지고 내 거 없는 경우 많거든요. 이분은 보세요. 다 양보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속상한 분 많이 계신데 이분은 그냥 인간 복지사예요. 좋은 말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이 다 양보해 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다 고마운 거예요. 내가 호의로 했더니 나중에 이걸 권리로 하는 그건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이 사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래 너는 자존감이 높고 넌 가진 게 많아서 그럴 수 있어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자존감 높은 사람에 비해서는 전 자존감이 낮을 거예요. 저보다 키 큰 사람에 비해서는 전 키가 작을 거예요. 저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에 비해서는 돈을 적게 벌 거고요. 대신에 저는 저보다 그 체중이 적은 사람에 비해서는 체중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 관계, 결혼 생활, 이혼도 여쭤봤는데 그 전에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요. 뭐 이제 어떤 사람인지 뭐 능력이라든가 이런 건 다 많이 이제 인터넷에 있는데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다 소용없어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껴도 네. 결혼해 봤더니 아니더라 이럴 수도 있고요. 네네. 또 내가 정말 이 사람 인간성만 보고 결혼해서 그랬더니 너무 가난해. 나중에 네 가난이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만 보고 결혼을 했더니 내 인생이 나머지 감정은 지옥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뭘 봐야 돼요? 저는 꼭 봐야 된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모든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사람만이 가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건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인간성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 삶 전체에 대한 신망, 곧 믿음과 이런 희망에 대한 총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 애는 착해 이게 아니라 참 이 사람이 선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이 아름답고 네. 그리고 배울 점이 많고 그러니까 일명 좀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우리가 돈 많다고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체력이 강하다고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종 부분들이 다 존경할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존경의 총체는 그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삶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다양해요. 어떤 분은 내 배우자가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나에게 경제적 풍요만 준다면 저는 이 사람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럼요. 생각보다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주로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가난하면서 속까지 새기는 것보단 돈이라도 있는 게 낫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이 사람이 가진 것 없지만 저를 그냥 사랑해주는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사람 제가 벌어먹여 살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누군가와 이혼해야 되는 이유가 5만 가지라면 이 사람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어쩌면 5만 가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충족시켜주는 부분이 한 구석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살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혼을 꼭 해야 되는 요소 중에 중독도 꼭 들어가거든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미 뇌의 문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오랜 중독 상태에 놓였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주변엔 반드시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공동의존이라고 불러요. 이걸 저는 다른 표현으로 돌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알코올 중독 있는 사람은 그 옆에서 술 사다 주거나 이 사람이 돈 벌지 않고도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돈 벌어주고 또 토한 거 치워주고 똥 싼 거 치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박 중독인 사람은 그 다 진 빚들 다 갚아주고 또 다른 빚을 지면 그 빚을 또 갚아주는 그 또 다른 가족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러나 하면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미 온 삶이 다 이 사람을 돌보는데 다 투여돼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잃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공동의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아주 중독을 가지고 있는 가족 주변에는 반드시 있는 공동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내가 돌보고 있는 그 사람의 중독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거든요. 이제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이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 뭐 그래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상호 중독 상태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상태로 살고 있고 어떤 이유로 살고 있는지를 한 번씩은 좀 손가락으로 좀 꼽아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에서는 한 개만 더 여쭤보면 결혼 문제 상담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상담도 추천하시고. 그러면 왔을 때 저도 예전에 우울증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긴 해서 저는 조금 알고 그다음에 이쪽도 저도 공부 좀 해보니까 상담자가 엄청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어보고 들어주고 약간 둘 간의 대화에 교통정리를 해준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뭐 상담자 역할은 정말 다채로워요. 공감해주기도 하고 직면하기도 하고 사회 코칭을 하기도 하고 동시에 감정을 정리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감정을 발견해주기도 하고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데요. 중요한 건 인간관계도 그렇고 저는 가족관계도 다 인간관계입니다. 네. 당연히 최초의 사회적 관계이자 동시에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사회적 관계가 또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아니면 직장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인간관계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항구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럴 때 사람이 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정 순간
순간이 됐을 때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갑작스럽게 공황 상태가 됩니다. 완벽히 어쩔 줄 모르는 쩔쩔매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쩔쩔매는 상태가 됐을 때 누군가는 지혜롭고 의미 있게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잘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자리에 선체 오줌을 싸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공포에다가 내가 벌인 일도 성공하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로 끝나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 이런 것들이 따따블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2배, 3배의 고통으로 이 사람을 휘어잡는 이런 상황이 두세 번만 반복되잖아요.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럴 때 나 혼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삶을 누군가 이렇게 조망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조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방식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내려다봐야 사람이 자기 인생 숲에서 길을 잃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미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자기 삶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내가 스스로 뭐 밀림 속에 진짜 칼 한 자루 가지고 들어가서 이거 막 사탕수수 자르듯이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길을 우리가 타잔처럼 그 쏠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타잔은 그 길을 다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잃으면 그 속에서 그냥 고사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조망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이렇게 있는데 당신이 지금 이 지점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당신은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당신을 악화시키는 경우는 이런 거고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제안을 하고 이 사람이 스스로를 발견하면 그렇게 자기의 발견 속에서 답을 내지만 발견을 못하면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한 걸 남에게 줄 수 없잖아요. 자기가 갖지 못한 건 자기 답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런 많은 경험을 했거나 혹은 분석을 잘하는 제3자가 이 사람의 삶 속에 기꺼이 동의를 받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이 나가고자 하는 출구를 향해서 그렇게 손붙잡고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 이긴 사람이 아니고요.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삶을 길게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런 말씀 드려요. 교양으로라도 상담받아라. 내가 어떤 상담이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자하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든 과정을 상담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교양으로라도 상담받아라라는 건 네가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이런 경우도 상담을 받지만 내 삶을 한번 이렇게 쫙 펼쳐놓고 분석을 받아보고 싶어. 이런 경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자기 삶을 이렇게 조망해본 사람은 더 관대해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고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청소년기에만 찾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길어지면 수많은 또 다른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의 정체는 달라지는 거니까 그 상담을 받아가면서 나의 장점과 단점과 나에게 힘이 되는 것과 나에게 해가 되는 이런 많은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한번 쭉 통과해 가면서 나만의 인생 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이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둘만의 대화를 할 때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면 상담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요.